안녕하십니까.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손지영입니다.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누굴 뽑을지 고민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각 당의 판세 분석부터 마지막 변수, 선거 전략까지 파헤쳐보는 대선 특집 판도라.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회 의원, 기호 2번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 기호 4번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세 분 국회의원 되신 이후에 첫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가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치르게 됐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어제 마지막 주말 유세였던 걸로 아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좀 여쭤볼게요. 기호 순서대로 제가 여쭤볼게요. 예, 뭐 어제 김성현 할 거 없이 오늘 여의도에서 지금 마지막 집회 전 하다가 그쵸. 유세를 하다 왔는데 하다 바로 오셨어요? 여의도 공원이 꽉 찼습니다. 사실 제가 종합 상황실 있으면서 여의도로 누가 안을 냈길래 공원을 어떻게 채우냐 지금 이 막판에 안 된다. 그러고 이제 각 지역은 지역마다 별도로 선거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원들도 못 뺀다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셔서 아주 환호하는 분위기에서 마지막을 잘 마무리져서 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 모습인 거죠? 네. 몇 명 정도 왔는지는 뭐 주최 측 추산 이런 건 아직 모르는 거죠? 예, 허위사실 유포를 각오하고 말씀드리면 10만 명 갈 것까지. 농담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김재섭 의원님 그 주말 유세 풍경이나 아니면 뭐 오늘 마지막 유세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 확실히 초반에는 열세였던 것 같고 당원들의 사기가 좀 떨어져 있었던 반면에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이제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 전에 투표를 포기하셨던 분들도 너도 나도 투표장에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과거 이제 김문수 후보의 이 어떤 제도권 정치를 잘 기억하지 못했던 분들도 김문수가 그랬지. 그리고 좀 젊은 분들은 김문수가 이런 사람이 있어 하면서 막판 표심이 좀 결집하는 체감을 저는 좀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이 마지막 유세 모습 나오는데 빨간 물결이 뭐 상당하네요, 국민의힘도. 자, 이제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님 유세 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도 오늘 이제 대구에서 저희 파이널 유세 하고 있는데 네. 하다가 저도 기차 타고 급히 올라왔습니다. 네, 저희도 분위기 굉장히 뜨겁고요. 개혁신당 유세의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두 당과 다르게 이렇게 뭐 동원할 만한 조직이라든지 네.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영남대학교 수성못 이렇게 유세를 했는데 되게 기뻤던 거는 영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와주셨고요. 수성못도 분위기 너무 좋지만은 요새 또 이준석 후보가 감량을 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 팬들이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유세 현장에서 뭐 이준석 잘생겼다 같은 네. 그런 약간 얘기가 거의 사실 나오는데 거기 사실 저도 약간 눈꼴 셔가지고 그럴 정도로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대선을 치르면서 네. 어쩌면 국민연금 이슈랄지 여러 이제 합리성을 보여주면서 과거에 여성들에게 조금 인기가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네. 부분들을 많이 씻어내서 저는 현장에 있을 때마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거짓말은 천하람 엄단해야 의원님. 된다. 아니 뭐 나온 후보들 중에서는 뭐 저는 뭐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조직 동원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방금 나온 영상을 보면 뭐 이준석 후보 뒤로 상당히 많은 네. 지지자들이 환호를 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판도라 열어볼 텐데요. 먼저 김성애 의원이 준비한 판도라 열어주세요. 네, 제가 준비한 판도라는 이준석은 땡땡 대통령, 김문수는 땡땡 대통령, 이재명은 땡땡 대통령. 땡땡은 각각 다 다릅니다. 이거 주관식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뭐 답까지 다 다르고 뭐 이거 어떻게 맞추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어느 분 먼저 맞추시겠어요? 김수섭 의원님? 이준석은 미래 대통령, 김문수는 좋은 대통령, 이재명은 나쁜 대통령.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초등학생입니까? 아니 뭐 가장 우리한테 직관적이고. 좋게 해줘서 뭐 나쁘진 않은데요. 네. 가장 직관적이고 솔직한 예. 대답이라고 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하람 의원님 답까지 저는 들어볼게요. 오히려 약간 저희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유일한 또 40대 이공계 네. 출신 후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산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 네. 이준석 후보는 곱하기 4, 곱하기 4. 김문수 후보는 곱하기 1,
곱하기 1. 이재명 후보는 곱하기 0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이냐면 네. 이준석 후보는 정말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4배, 저희가 또 기호 4번이니까 네. 이렇게 점프시킬, 퀀텀 점프시킬 대통령이고 김문수 후보는 그냥 윤석열 정부의 연장선, 그냥 곱하기 1 정도.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을 폭삭 가라앉힐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버릴 아주 좀 파괴왕 아닌가 그래서 곱하기 0으로 해봤습니다. 네. 자, 김성현 의원님 뭐 표정이 뭐 대도 않는 답이다라는 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뭐 정답 맞나요? 예, 그 김문수 후보가 내란의 연장선이라는 거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0이라는 거 폭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란 세력을 폭삭 주저앉히고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점에서 뭐 천하람 의원님도 정답에 가까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꼽은 정답, 제가 네. 만든 정답은요. 이준석은 안 될 대통령, 김문수는 안 된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명은 잘 된 대통령. 안 될 대통령, 안 된 대통령, 잘 된 예, 대통령. 제가 문제를 낼 때만 해도 녹화인 줄 알아서 되고 나서 얘기했는데 생방입니다. 예, 생방으로 지금 10시 진행되고 있네요. 16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안 될 대통령은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보여줬던 국민연금에서 예를 들면 신구연금 분리 네. 607조라는 공적 연금이 투입돼야 된다는 거 인정하시면서 진행했는데 그 많은 돈을 마련할 재원 같은 거 없이 뭐 좀 말씀들을 너무 함부로 하신 데다가 최근에 있었던 이 성적 발언까지 포함해서 앞으로도 좀 어렵지 않겠나 해서 안 될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김문수 후보는 되지도 않겠지만 좀 안 되기도 했어요. 막 예를 들어서 막 전광훈 목사님 품에 안겨서 우는 장면 이런 거 막 전 국민들이 다 보고 지금 본인 평생 살았던 거에 지금 많은 좀 오점을 남기고 계시기 때문에 안 된 대통령을 약간 말씀드립니다. 짠하다는 의미로. 예, 짠한 의미를 포함해서 예. 안 되기도 안 됐지만 짠하기도 하다. 예. 이중적인 의미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은 뭐 설명을 더 할 게 없죠. 잘 된 대통령. 앞으로 잘 될 거다. 이게 녹화 방송인 줄 알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뭐 두 분 의원님도 이따가 저 판도라 열 거니까요. 네. 그때 또 반격하실 기회를 네. 저희가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크게 어필하실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하나만한 얘기 아닌가. 희망만 담으신 것 같아요. 잘 될 거입니다. 이렇게 약간 희망 담으신 네, 그게 아닌가. 저희가 약 한 1시간 40분 후면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세 현장만큼이나 이제 메시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연 어떤 점을 강조했는지 함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새나구라고 들어보셨어요? 새표가 나라를 구한다. 새나구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의 복귀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엄중한 역사적, 형사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반드시 응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뭐 유치를 하려면은 방탄 조끼를 입고 한다 그럽니다. 제가 이 관심이 뭐만 입었지 뭐 방탄 조끼는 안 입었죠. 저는 방탄 조끼 없습니다. 아빠는 재판을 5개, 12가지 제목으로 5가지 재판을 지금 갖고 있고 또 나 아내는 지금 이제 법인카드 때문에 또 무죄 판결받고 아들은 또 여기 상습 도박에부터 그 욕설 이런 사람 온 범죄자 가족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인 면을 지적하거나 이재명 후보의 도덕적인 면을 지적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준석이 다 했지 김문수 후보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정작 이준석이 그 과정에서 열심히 해서 피투성이가 될 때 혼자 고고한 척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그런 식의 자세로 선거를 그냥 무임승차하려고 한 행태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를 위한 보수 진영의 소승달이 차오른다는 그런 심정으로 시드머니로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선명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유권자께 드렸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각 후보들 절박함이 저희 이 스튜디오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승패를 가르는 건 판세만큼이나 이 각 당이 얼마나 이 전망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먼저 김성희 의원님, 이재명 후보 지금 보니까 세표 부족 전략을 조금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그랬는데 이거 최종 예상 득표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희가 원래 만들었던 그거는 1번 이재명 3표 더였는데 네. 그거는 잘 안 먹혔어. 그래서- 못 먹었습니다. 그래도 세표 1, 2, 1번은 3 바꾸지 전략. 않았잖아요. 예. 네. 12, 3 내란이 기억난 1, 2, 3이라는 숫자로 저희가 투표 독려를 했는데 정말 3표가 더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 승패를 어떻게 전망하냐고 하시는데 사실 선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네. 알 수 없고
특히나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예전에 비해서는 체력을 회복해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였고 특히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단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뭐 이번 선거 그냥 이재명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까짓거 투표 나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혹시 투표를 안 하시지 않을까 걱정을 좀 살짝 했었는데 네. 지난번 사전투표 때 저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만 그 뭐 점심시간에 직장인들로 막 꽉꽉 미어 터지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 와주셔서 고마웠는데 그래도 여전히 저는 3표가 더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기려고 한다면 마지막에 뒷심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꼭 이길 수 있도록 3표를 더 부탁한다라는 심정으로 지금 판세를 보고 있습니다. 아, 일각에서는 이 과반 득표 대통령 이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근데 이제 얘기 있던데. 그거는 사실 저희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민주당이 1950년 해방 이후로 한 번도 과반 득표를 대선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87년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만 과반 득표를 하고 그렇죠. 어느 후보도 없었죠. 예, 뭐 특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고 지난 문재인 후보 대선 때도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탄핵이고 그때는 그나마는 자유한국당이던 국민의힘의 전신이 반성이라도 하던 때였거든요. 그랬을 때도 42% 득표로 그쳤던 걸 생각하면 과반을 넘는 것, 뭐 저희들이 과반을 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리고 있습니다만 달성이 결코 쉬운 목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김재섭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이 김문수 후보 지지율은 이제 골든 크로스 이 진입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구체적인 수치 이런 거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확실히 그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실언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치적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사실 알고 보니까 맹탕이더라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께서 낱낱이 좀 알게 되신 게 후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유시민 씨의 망언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움직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그 이준석 후보가 보수 진영 전체 이제 파이에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토론회 발언 같은 것들이 뭐 중도층 여성들에게는 꽤 많은 어떤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 같아서 그런 지지율들이 고스란히 김문수 후보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확실히 막판에 뒷심을 좀 발휘를 하면서 골든크로스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또 안에 이제 분위기인 걸로 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8일 날부터 이제 그 여론조사 공포할 수 없는 이제 금지 기간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서 상승세를 좀 타고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지도부나 이제 그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이제 부울경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아마 막판에 그 투표율을 좀 이끌어내면 실제로 크로스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지세가 강한 영남 중심으로 많이 가가지고 투표율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전략인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는 김문석 후보 이미 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드머니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천하라면 이 일각에서는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선전하고 있지만 10% 득표를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엿새 진짜, 기간이? 네, 정말로 저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고 싶고요. 실제 이준석 후보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젊은 세대나 이런 분들 보면 소신 투표를 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에요. 네. 아니 사표 방지 심리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건 뭐 지금까지는 사표 방지 심리 없었습니까? 저희가 양당의 굉장히 큰 견제와 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여러 미디어 환경들을 뚫고 차곡차곡 쌓아 올린 지지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판에 가서 허물어질 가능성 거의 없다. 그리고 이번에 사전투표 과정에서 젊은 직장인들과 중도층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예상을 뛰어넘는 득표율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을 뛰어넘는 득표를 보여줄 것이다. 자, 이 서로가 전망한 이 판세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해볼게요. 자, 김성현 의원님은 지금 김재섭 의원님이나 천하람 의원님이 얘기한 각 당의 이 판세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뭐 저희가 이긴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리지만 김재섭 의원께서 이렇게 크로스로 다간 것 같기도 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왜냐하면 이제 저 공식적으로 굉장히 말씀드렸으니까 곤란한 표정을 이게 뭐 읽은 것이 방송에서 너 하나만한 얘기들 아닙니까?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근데 웃지는 못하고 계세요. 모함을 하시는군요. 골든 크로스 이거 가까이 추격을 열심히 하고 있다까지는 저희가 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또 열심히 하는 거긴 한데
크로스 이렇게 뒤집히는 거잖아요. 역전. 예,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내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심판할 생각이 없는 후보를 찍어줄 만큼 나라 사정 여유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리한 판세 분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선거와 골프는 머리 들면 친다고. 근데 우리 김성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잘 될 대통령이라고 이미 당선을 전제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재명 후보의 최근 모습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난 대통령 다 됐고 내가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실제로 비춰지거든요. 근데 막판의 선거 표심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내일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사전 투표보다 본 투표에서 투표를 하실 거고 거기에 막판까지 결정하시지 못했던 분들이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의 오만한 점들을 보면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간단히 제 예로 저도 그 소위 말하는 깜깜이 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12%를 지는 걸로 나왔지만 결국 선거는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여론조사상에서 마지막에 비춰진 것과 그 한 사나흘 사이에 민심을 굉장히 많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준석 후보에게도 갈 수 있고 이재명 후보에도 갈 수 있지만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보여주는 이 모습들은 아마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동치는 민심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와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하고 김문수 후보는 그걸 또 거절을 못하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결정적인 페인으로 작동하지 않겠냐 굉장히 이런 그 약간 다 이긴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 저희가 손흥민 희망이 의원님 있다 이렇게. 양쪽 가동을 다 할게. 악재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최전방 공격수로 나와주시고 뭐 사실 막판에 정광훈 목사가 있는데 그 사이에 또 황교안 총리께서 이제 사퇴하면서 지지선을 해준 것은 굉장히 큰 악재다. 그게 제일 곤란합니다. 곤란하죠. 그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막 갑자기 자꾸 두 분이 가장 상한 곤란한. 드래곤볼 같은 걸 주는 것 자유통일당의 같아요. 구주화 후보도 아마 그만두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죠? 그렇죠. 그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제가 봐도 사실 진짜 그 문제인 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앞으로 내각을 어떻게 구성할 거다, 누가 장관이 될 거다, 막 이런 게 막 네. 돌아다니고요. 막 짐 로저스 거짓말 뭐 거의 저는 논란이 아니고 확정인 것 같은데 5만 가지 나쁜 일들이 막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재석 의원께서 과거 본인 선거에서 한 10% 이상 뒤지던 거를 뒤집었다라고 하셨는데 이준석 후보도 동탄 선거에서 굉장히 열세 있던 것을 이 공표금지 기간에 뒤집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양쪽 다 악재가 쌓여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고요. 두 분은 아까 뒤집을 때 네거티브로 뒤집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거티브도 많이 했어요, 저희는. 예. 뭐. 그때 공영훈 후보 그 아들 논란 막 이런 거 막 빵빵 터지고 그랬어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바라건대는 아까 이재명 후보께서 세 표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정말 세 표가 부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자, 저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뭐 투표장에 많이 나오면은 김문수 후보에게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사전 투표에서 대구가 사전 투표율이 낮았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본 투표에서 대구에서 조금 본 투표율이 높으면 소위 말해 이제 보수 진영이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기대들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또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 유세현장 대구로 갔잖아요. 그만큼 네. 이제 대구에 대한 이제 공약이 있는 건데 이 대구의 표심이 올라가면 김문수 후보에게 더 표가 갈까요? 이준석 후보에게 더 표가 갈까요? 다 조금 좀 설득력 있는 이 얘기를 좀 서로 주장을 좀 해주시겠어요? 뭐 이거는 사실 약간 다 깔때기 토크가 되겠지만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파이널 유세를 대구로 잡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투표 안 하신 유권자가 제일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저희가 공을 들이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준석 후보의 오늘 연설에서 저는 되게 좋게 봤던 부분이 이준석 후보가 과거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30대의 거대 정당 당대표가 될 때 그걸 만들어준 곳이 사실 대구였습니다. 대구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하면서 바람을 확 만들어 주셨고요. 반대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서 갑자기 생뚱맞게 대구 수성갑을 험지로 만드는 험지 메이커 행각을 하고 대구에 사실상 퇴출됐던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번에 대구에서 사실상 이번 그 대선 후보 정도 레벨에서 뛰기 어려운 이미 대구에서 퇴출된 김문수 후보보다는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이준석 후보의 어떤 미래를 선택해 주시지 않겠느냐 저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재수 의원님. 그 부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울경과 TK, 대구 경북 지역은 막판에 그 이재명 후보의 거대 권력을 막아주는 마지노선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지난 총선에도 보면 부산 지역도
위태롭다. 부산 지역 절반 이상이 민주당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내부에선 있었는데 결국 부산이 이 낙동강 배틀부터 시작해서 부산 지역을 민주당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또 막아준 게 부울경의 이 시민들이거든요. 이번에 민주당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태들, 특히 사법부에 대한 뭐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야, 우리마저 무너지게 됐을 때 진짜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경각심 같은 것들이 이 영남에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 위기 의식이 아마 국민의힘의 투표율,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한 투표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득표율까지도 같이 올려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인을 동원해서 이 국민들과 국회를 짓밟으면서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도 그 의견에 동의하시기 때문에 또 안동이 고향인 TK 적자인 이재명 후보가 대구를 찾았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반겨해 주셨고 제 기억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저희가 하면 22%, 3% 정도 수준에 그쳤는데 이번에 저희들의 읍소 그리고 이제 호응 이런 걸 끌어냈기 때문에 전 30%를 너끈히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PK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선거는 졌지만 국회의원은 이긴 쪽이 다 가져가는 거지만 이 대통령 선거는 찍은 표대로 다 남게 되거든요. 저희가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잘 모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거기에는 생각합니다. 저도 반론을 하나 드려야 될 것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킨 때에 대해서 대구, 경북에서 가장 많이 또 비판을 했던 지역도 바로 저는 거기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 결국 탄핵을 당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본인의 어떤 후과인 것이죠. 책임인 것이고 그다음에 새로 열린 지도 체제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사실상 사법부를 굉장히 많이 압박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민주주의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TK 시민들로부터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긴 얘기할 필요 없는 게 이거 진짜 계속 저는 내로남불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비상계엄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 맞죠. 근데 저는 마찬가지로 자기가 죄를 지은 거를 법을 바꿔가지고 내가 처벌 안 받겠다. 이것도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우리 삼권분리 민주주의를 다 흔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민주주의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이번에 또 계속 문제되고 있는 게요. 숫자로 그냥 진실을 아니면 어떤 타 세력을 완전 찍어 누르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해서 듣기 좀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겠다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또 민주당 2, 3, 4중대 정당들 다 모여가지고 이준석 후보 뭐 제명하겠다, 징계하겠다 난리치고 있거든요. 이거 옛날에 과거 독재 정부에서는 하던 것 아닙니까? 저는 결국은 본인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또 돌고 돌아서 내가 힘자랑할 수 있을 때는 뭐 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거에서 역시 민주주의 파괴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건 반론을 좀 하고 가도 되는 시간이 예, 그러면 없나요? 한 20초 드릴게요. 예. 일단 제명의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준석 후보 본인 자신이고요. 저희는 징계안을 낸 것은 더군다나 진보당 외 야4당이 낸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4명이 그 법안에 같이 발의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을 공중파에서 한 정치인이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회에는 관련된 징계안들이 수십 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윤리위가 구성돼서 그 안에서 윤리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자, 김민석 이번에-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네. 수많은 사람들이 제명을 이미 민주당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네. 자, 다른 분들도 이제 판도라 좀 열어야 되니까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재섭 의원이 준비한 판도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판도라는 김문수는 파도 미담, 이재명은 땡땡땡이다. 땡땡땡이다. 자, 먼저 김문수는 파도 미담, 이재명은 도구인이다. 도구인. 예. 네. 일단은 아 그래요? 저는 구파파로 할게요. 구파파. 네. 자, 일단 도구인은 뭐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도구이거든요. 예, 이재명은 하나의 도구로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길로 가는 사람을 그런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 이제 뭐 파도 미담이라고 하시는데 관련돼서 우리가 뭐 정치자금 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할 것도 없이 과거에 머물지 말고 그래서 자유통일당의 당수 출신인 김문수 후보가 어떤 미래를 국민의힘에서 꿈꿀 것인지
대한 좀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천안 의원님 얘기한 네. 거 이유만 살짝. 저 구파파라고 한 게요. 그 아드님의 잘못을 정말 당이 총력을 네. 기울여가지고 잘 이렇게 방어해 주시고 사실을 말한 사람한테 허위 사실이다, 거짓말이다 막 이러고 하시는 걸 보니까 아주 좋은 아버지가 아니신가. 구파파다 생각합니다. 네, 정답인가요, 김재성 의원님? 두 분 다 정답은 아니지만 네. 천하람 의원 답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마음에 드는 답이- 정답에 가까운 대답을 자, 하시긴 그럼 하셨습니다. 정답 공개해 주시겠어요? 네, 파파괴다. 파파괴다. 파도 괴담만 나온다는 거죠. 아, 그 괴담 중에 일부가 네. 이 구파파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뭐 물론 그 김성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게 국민의힘에 말하자면은 그동안 이제 자유통일당이나 광장 세력과 제대로 확실하게 결연하지 못했었던 모양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적어도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 하실 때 했던 업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굉장히 유능한 분이셨고 특히 이제 경기도에서도 많이 좋아하신 GTX라든지 판교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해내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개인으로 또 초점을 맞춰보자 그러면 굉장히 청렴결백하게 살았던 아주 청빈하게 삶을 살았던 그런 분으로 지금 많이 이 회자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짐 로저스부터 해서 뭔가 이야기가 드러나면 미담은 하나도 없고 오직 이제 괴담만 나오다 보니 제가 파파미에 대칭해서 파파괴라는 판도라를 들고 나온 네. 겁니다. 아니 이 짐 로저스 회장 얘기가 계속 나와서 이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 자 대선 막바지 불구에 이제 논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짐 로저스 회장 이재명 후보에 대해 지지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사자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단 화면 보시죠. 저는 모든 한국인들이 이재명 후보의 예담한 비전을 지지해 주길 바랍니다. 평화에 투자합시다. 미래에 투자합시다. 대한민국에 투자합시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국제투자자 퀀텀펀드 공동설립자 짐 로저스. 이상 짐 로저스 회장의 지지선언문 낭독 대신 읽었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셨겠지만 짐 로저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자가 있어요. 투자를 잘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지지한다 했는데 그게 아니다고 그 사람이 나는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고 그런 거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소리. 또 국제적인 거짓말쟁이로 어제 이름을 높이게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위신이 추락하는 그런 해프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함께 일하시는 브로커분들은 매우 일의 정확성이 낮고 수준이 낮은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반성하고 뭐 선거가 끝나고 이걸 해명하겠다느니 국민을 우롱하는 소리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성현 의원님, 이 민주당은 짐 로저스 지지 선언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일단 저 아까 전에 나왔지만 김진양 이사장 저분이 그 했던 기자회견이 개성공단 기업인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현장이었던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나왔던 발언으로 저희가 들었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직능본부에서 확인한 바를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게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단체와 많은 분들이 뭐 기자회견장에서 또 자기 현장에서 우리 뭐 간호사협회는 뭐 무슨 협회는 뭐 이렇게 하면서 지지 선언을 하시는데 그런 지지 선언 같은 경우 저희가 다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기업인들을 다 그냥 죽인 일 아닙니까? 그 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셨던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그 뒤로 민주당과 많은 교류하면서 일을 해오다가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해서 지지 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발표가 있어서 그런 발표를 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라고 감사를 표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로 지금 많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좀 정확한 해명을 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그쪽에서 정확하게 좀 해명을 해줘야 뭐 되는 상황이다. 저희가 섭외한 것이 아니고 네. 저희가 요청한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아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면 정말 고마운 일이지라고 해서 네. 짐 로저스의 지지 성명을 들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이 짐 로저스로부터 이제 지지 선언을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송경호 교수가 이제 공개한 이 원문을 보면 사실상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기는 해요, 분명하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다라고 하면서 검찰에 이제 고발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후보 사퇴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뭐 김재성 의원님 동의하시나요? 아유, 그 후보 사퇴를 하실 거면 사실 2022년에도 나오시면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도 뭐 대장동, 백현동 온갖 재판들 있었는데도 사퇴 안 하시고 끝까지 완주하셔서 민주당 내에서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지고 결국 또 대통령 후보 당대표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새삼 저희가 사퇴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절대 사퇴하지 않을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지를 한 게 아니라 또 이제 뭐 범민주당 계열의 인사라고 보이는 저분께서 직접 이 짐 로저스의 말을 대독하면서 그 짐 로저스의 말을 왜곡한 거 아닙니까? 명백하게 저는 왜곡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뭐 김성회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본인 페이스북에 이 그 짐 로저스의 지지선언 관련한 내용을 인용을 하시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피력을 하셨거든요. 결국에는 이 짐 로저스의 지지선언이라고 하는 사실 잘못된 허위 사실을 본인이 당선 목적으로 활용을 한 것이고 그것이 국제적인 망신이 됐던 상황이고 저 먼 나라 이역만리에 있는 짐 로저스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라고 뒤통수를 맞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 대선을 떠나서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이 해프닝들을 보면서 모 언론사에서 이 짐 로저스의 지지선언이 허위라는 사실 보도가 나왔고 이후에 또 김진양 씨가 이에 대해서 반박했는데 다시 다른 언론사에서 실제로 이 짐 로저스가 완전히 이에 대해서 부인하는 기사를 나오면서 얼마나 세계에 계신 분들이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우습게 봤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부끄러웠습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재명 후보는 정말 파란 윤석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파란 윤석열. 네, 정말 거의 비슷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100만 명 지지 선언 하셨다 그랬는데 그중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언급한 게 100만 명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후보가 직접 언급한다면 그만큼 스크리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완벽한 실수죠. 윤석열 정부에서도 뭐 실수가 나왔을 때 뭐 바이든 날리면 논란 얘기하지 않더라도 계속 뭉개고 변명하고 그랬거든요. 아니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선거 캠프라는 거 원래 정신없고. 그러면 바로 미안하다. 우리가 좀 잘못 알았다. 아니면 좀 과장된 정보를 내가 전달받아서 국민들한테 사과드린다. 그러면 될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슨 뭐 서포트니 인돌스니 뭐 얘기가 다르니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런 얘기가 완전 무의미한 게 짐 로저스 회장이 직접 우리 언론사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이거 완전한 허구다. 완전한 사기다. 난 한 번도 지지한 적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뉘앙스의 차이 같은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냥 사과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과도 안 하고 끝까지 선거 끝나면 더 말씀드리겠다? 선거 전에 얘기해야죠. 이렇게 뻔뻔한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저 거의 무슨 윤석열 정부를 보는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김성현 의원님 혹시 반론하실 기회 드릴까요? 예, 그 짐 로저스가 이제 원래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북한 시장이 열리면 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북한을 좋은 투자처로 보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 어떤 대통령이 나왔을 때 북한의 시장이 열리고 제대로 된 교역이 되겠는가 했을 때 이재명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런 내용으로 지지 선언을 준비하고 주고받은 교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표현이 스트롱리 서포트냐 아니면 레코그나이즈냐 차이였을 뿐이지 지지를 하려고 했던 사실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까지를 포함해서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얘기를 했던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짐 로저스가 한국 특히 한반도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시장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말했던 기록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전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저희 이제 또 다른 쟁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인데요. 먼저 후보들의 발언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실체가 없다고 국민의힘이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전력을 보면 저는 그게 국민의힘이 실질적 배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댓글 조작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전혀 저는 알지 못하고 더구나 댓글 이런 거 하고는 저는 전혀 우리 당의 댓글도 누가 다는지도 모르는데 그 이박스쿨이 댓글 다는지 알겠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안 됩니다.
후기 보도에 따르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음해하라는 취지의 그런 조작도 있었다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답니다. 의혹 제기 어떤 것인지. 시도가 있었다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되겠지만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네, 저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의 사실 핵심은 국민의힘이 연루됐냐 안 됐냐 이건데 일단 뭐 저희 화면에서도 봤지만 김문수 후보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성 의원님 이제 행안위 소속이셔서 그런지 경찰청에 이제 직접 방문해서 신속한 수사 촉구를 하셨어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경찰청 차장하고 서울청장 최근에 그 윤석열 정부 행정관을 하다가 급승진을 해갖고 성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을 해서 이미 고발인 조사까지 마치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댓글 조작 등을 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인데다가 이게 또 심각한 문제인 건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초중학생들에게 이념을 주입하려고 했다는 거 이게 정말 소름 끼치거든요. 막 이러면서 막 자유민주주의로 포장되는 이상한 생각들과 이념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집단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 방금 저희가 자료 화면에 보서 본 얘기인데 손효숙 대표를 아냐고 물어봤는데 댓글은 내가 읽은 적이 없다. 댓글 모르겠다라고 해서 기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손효숙 대표님은 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댓글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손효숙을 아는지 모르는지 얘기를 안 해요. 이 손효숙 씨는 리박스쿨의 대표죠. 근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18년 7월에 이미 손효숙 대표가 2017년부터 회장을 겸직하고 있던 프리덤 칼리지 주최 행사에 김문수 후보가 등장한 적이 있고 2008년 10월에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에 강연자로 참석한다고 기재가 된 것도 있고 2019년 10월에는 심지어 김문수 그 당시에 뭐 정치인이었죠. 하여튼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에다가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에 대해 대한민국 파괴라는 것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이념을 가지고 지금 초등학생들을 오염시키려고 한 이런 위험한 단체의 사람을 알았으면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될 텐데 댓글을 리박스쿨이 다는지 안 다는지 모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피해가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자, 봤습니다. 김재섭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개혁신당이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그 DDD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들을 달게 하는 말하자면 이제 그런 뭐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이 개혁신당에서 잘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민주당의 배우인지 여부, DDD 리스트도 문제고 리박스쿨도 문제지만 결국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그 리박스쿨 배우에 국민의힘이 있느냐,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그걸 직접 지시했느냐가 가장 핵심인데 결국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민주당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제 사진 찍었던 게 있다, 영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재명 후보가 그 외국까지 같이 골프 치러 나가셔서도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하는 상황인데 과거에 사진 몇 장 있는 거 가지고 배우가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모순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DDD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우호적인 댓글을 달았지만 그것이 민주당의 배우인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박스쿨도 문제고 DDD 리스트도 다 문제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의 배우가 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배우도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이것이 연계가 있고 특정 후보가 댓글을 뭐 달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논리적 비약이 너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질문은 하나인 거죠. 손효숙 대표를 김문수 후보님이 아시냐 모르냐. 그 김문기 처장 모르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천하람 의원님한테도 좀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리박스쿨 의혹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뭐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아들 뭐 그 이슈라든가 유시민 작가 설화 이런 것들을 조금 물타기 위해서 네거티브 공격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주장도 좀 타당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뭐 사실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악재가 너무 터지니까 자꾸 막 전환을 하려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슈 전환을 하려고 하는 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되게 짜증났던 게 이준석 후보한테 계속 단일화할 거라고 뭐 무슨 뭐 거의 뭐 엄청나게 계속 몰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단 한 번도 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본인만의 망상의 세계에서 계속 이슈를 어떻게든 돌려보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이상하다라고 여겨졌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댓글 논란도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런저런 좌표 찍기 작업들은 굉장히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댓글은 솔직히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근데 조금 돌이켜보면 결국 그 뭐가 불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느냐 하면 한 두 가지 정도거든요. 방법론적으로 매크로를 돌렸느냐. 네. 그러니까 드루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 선대위원장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댓글 공작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체의 영역에서 공무원들이 개입했느냐, 아니면 댓글을 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작업을 했느냐의 영역인데, 지금 리박스쿨도 그렇고 디디디 리스트도 그렇고 이게 드루킹이냐 아니면 공무원이냐 이것까지 아직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 네.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좀 진실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요거는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어차피 논의를 해도 뭐 결과가 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요. 자, 이번에는 천하람 의원이 준비한 판도라 열어보겠습니다. 자, 천하람 의원님. 네, 열어주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판도라는 땡땡땡은 또는 는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땡땡땡은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네. 자, 김대섭 의원님 먼저 맞춰볼까요? 네, 저는 유권자로 하겠습니다. 유권자. 네. 자, 김성 의원님. 유권자. 유권자. 오! 모처럼 이 답이 마음이 맞았어요. 정답인가요? 네, 의외로 정답은 아닙니다. 저까지 맞았으면 두분다 땡이랍니다. 대동단결이었을 텐데. 제 정답은 프랑스로 정했어요. 프랑스. 네. 네, 어떤 이유일까요? 사실 그 마크롱 돌풍을 저희가 이제 네. 딱 그 잡고 한 건데, 제가 1년 전쯤에 이준석 후보가 동탄에서 당선됐을 때 한국의 마크롱의 탄생을 보는 것 같다. 이 3당으로 정말 당선해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하나의 정치 혁명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네. 있었어요. 근데 그 혁명이 조금 더 큰 스케일로 발휘되는 게 제 예상보다 조금 빨라졌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에서 30대의 젊은 마크롱 대통령이 나오는 걸 보면서 사실 굉장히 부러워하고 프랑스는 정말 미래로 가는구나 네. 했었는데, 프랑스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대한민국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야, 개혁신당 그 의석 몇 개 있지도 않은데 할 수나 있겠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될 때 심지어 그 정당인 앙마르슈는 원외 정당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다이나믹한 프랑스 정치 못지않게 우리 대한민국 정치도 더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미래를 선택한 프랑스의 길을 대한민국도 갈 수 있다. 그게 곧 이준석 후보다. 이런 형태로 정해봤습니다. 네. 자, 이 40대 기수로 사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약 1시간 후면 공식 선거 운동이 끝납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뭐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앞서 마지막 유세 모습을 보셨는데 여기 계신 세 분에게는 지금 이 판도라 스튜디오가 마지막 유세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름하여 판도라 유세장입니다. 이 대놓고 표심 잡기 경쟁을 좀 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드리는 건데, 질문은 간단합니다. 왜 땡땡땡인가인데, 저희가 이제 생방송이라 시간을 길게는 못 드리고 한 분당 한 30초 정도씩만 드릴게요. 김성애 의원님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이재명 후보입니까? 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가 왜 열렸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과 내란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국회를 봉쇄하고 국민들을 탄압한 윤석열 대통령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국회의원, 당대표까지 거친 이재명, 준비가 돼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AI 반도체 투자로 미래를 잡고 있는 사람, 또 비상경제 대응 TF를 바로 만들어서 경제를 살릴 사람, 또 다수당의 민주당과 함께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네, 바로 넘어갑니다. 김재섭 의원님, 왜 김문수 후보입니까? 사실 이번 조기 대선에 국민의힘의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그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는, 그리고 민주당이 보여주는 폭거는 정말로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늘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셨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그간에 잘못됐던 것들을 깨끗하게 반성하고 민주주의,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켜내는 그런 정당과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2번 김문수 후보에게 꼭 한번 힘을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천하람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왜 이준석 후보입니까? 대선 다음 날 CNN 헤드라인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상계엄 때 우리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아마 CNN 헤드라인이 비상계엄했던 정당 다시 집권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괜찮은가가 될 겁니다.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집권한다면 전과 사범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 감옥 안 가려고 대통령 됐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말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40대의 이공계 출신 대통령 마크롱 돌풍 한국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다라고 하는 멋진 헤드라인 저희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으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청와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12명의 대통령이 바로 이곳 청와대에 머물렀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권력의 역사가 숨쉬는 곳인데요. 특집으로 준비한 판도라에서는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21대 대선 판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주인공 두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기 한번 서시고 여기 한번 서실까요? 예. 아니 보시면 요 뒤에 청와대 특히 유인태 총장님께서는 여기 지금 참여정부 때 정무수석 하셨잖아요. 얼마 만에 오신 거세요? 저기 오랜만에 좀 나는 한 7년쯤 된 것 같다 이 아 앞에. 그래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저한 7년 만에 문재인 정부 때는 아, 거의 안 왔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나오셨어요? 안 불러대. 안 불렀어요. 아, 저도 오래됐네요.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는 지도부셨으니까. 아, 저는 이제 2017년 그때 최순실 국정농단 네. 청문특위 이제 위원장으로서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청와대에서 국정조사를 하려고 그 청문팀들을 하고 여기를 왔었어요. 처음에 이제 대통령이랑 그다음 수석 보좌관들 함께해서 이제 아침에 회의하잖아요. 수보회의라고 해서. 네. 근데 참여정부 때도 그러면은 일찍 수보회의를 했었나요? 아유 몇 달을 했어요. 계속 하루도 안 빼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네. 한 몇 달을 월화수목금을 계속 했다니까요. 원래 수보회의가 그래. 뭐 월수금 아니면 아니야. 화목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하는데. 보통 하냐 이렇게. 그때 내가 듣기로는 네네. 제일 애로사항이 많았던 분이 여야 의원들 다 아울러야죠. 그러니까 저녁자리 술자리가 하루도 안 빠지죠. 그게 그쵸. 피곤하지. 그 피곤한 사람을 갖다 새벽부터 아침부터 불러들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이 술 문화가 네. 그 비싼 뭐 최고급 양주를 그냥 맥주에 섞어서 먹던 시절. 아이고, 그러니까 맨날 집에는 술이 떡이 돼가지고 갔다가 네. 아침에 여기 나오면은 네. 그거 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도 인정해주고 국회에 오셔도 네. 뭐 딴 사람 몰라도 이 유인태 총장님 말은 뭐 다 인정을 해줘가지고 시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지금 청와대 앞에서 두 분 만나서 이제 여기 지금 인터뷰하러 왔는데 요 뒤가 바로 지금 저희가 지나오면서 봤었던 그 기자들 브리핑하는 춘추관. 춘추관이 바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당장 이제 내일 대선 투표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두 분을 모셨어요. 왜냐하면 두 분이 살아오신 경험이 이 정치사의 이 관통을 하는 이 경험을 가지고 계셔서.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그 MBN에서 대선 특집으로 더 나은 내일 이 선거 방송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중요한 역할을 내일 해주실 분들이시잖아요. 그런가요? 유인태 총장님은 내일 몇 시에 저희 방송에 나오시는 거예요? 아직 아무 연락이 없어요. 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7시부터 행님은 9시고 네. 우리는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아주 중노동을 해야 돼요. 우리 김성태 대표님 하실 때는 그때는 결과가 어떨 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뭐 출구 조사가 내용이 괜찮으면은 뭐 좀 방송이 그냥 힘들지 않게 아주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고 내용이 좋지 않으면 그냥 힘든 시간 보낼 수밖에 없죠. 근데 네. 요새 그냥 전망은 네. 누가 될 것 같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네. 1등과 2등의 표차가
5%가 넘냐 안 넘냐 가지고 내기하자고. 그러면 저희도 한번 예측해 볼까요? 5%가 넘을 것 같으세요? 안 넘을 것 같으세요? 나는 이게 5% 정도. 5%. 이제 1, 2등 차이가. 1, 2등 차이가. 대표님. 저는 초박빙 승부가 된다고 봐요. 초박빙. 광- 엎치락뒤치락. 방송용이니까 이렇게. 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5%라고 그랬다가 진짜 단장. 속으로는 내 얘기가 옳다고 해도 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내 처지가 좀 이해가 가요. 아이, 어제부터 상황이 좀 달라졌다니까요. 어제 상황이 달라졌다고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네. 뭐 거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국회는 국회대로 뭐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법 만들어가지고 국회 법사위 의결까지 다 맞춰놨지. 또 뭐 본회의 의결 시켜가지고 이제 대법관 이제 뭐 이재명 후보 마음에 드는 사람들 추가 임명할 수 있지. 입법 권력에 또 대통령이 통치 권력에 또 사법부마저도 이제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뭐 이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견제가 보였어요. 동의하세요? 일정 부분. 일정 부분. 사실 대법관 증원은 오래된 우리 숙제였어요. 대법관 숫자가 작아가지고 네. 한 사람한테 뭐 배당되는 게 뭐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 하더라도 이거나 대선이나 끝나고 좀 해도 제기해도 될 문제를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내란 세력이 다시 집권하는 불상사가 생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내가 보기엔 아이가 조금 미묘하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미칠 수 있죠. 네. 지금 말한 나 일정 부분 그래 내가 동의한다는 게 왜 저걸 하필 지금 하냐 이거죠. 후보들의 이 선거 전략에 대한 좀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100점 만점에 이 후보는 몇 점이다 이렇게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먼저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선거 전략? 이런 프로에 오면 그 점수 매기라는 거 질색이도 해가지고 뭘 점수를 매겨 그냥 무난하게들 하더만. 무난하게 한다. 그래도 뭐 잘했다 아니면은 보통이다. 그게 보통이죠. 뭐. 대표님 60점 보통이죠. 60점 보통이다. 그러면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는 아유. 가는 내가 학창 시절부터 잘 알던 애인데 그저 후보로 놓고 따지면 제일 잘 아는 게 김문수죠. 그 친구가 후보되는 과정은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이번 대선 과정에 아마 가장 극적인 드라마는 김문수 후보 탄생이었다고. 야, 나 저 당의 당원들이 그 형편없을 줄 알았더니 야, 역시 그래도 거기에서 그 당원들이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 탄생한 그거 하나는 참 아주 드라마틱했어요. 그렇죠. 선거 기간 내내 그 진정성이라는 게 정말 처절하다 싶을 정도로 밤에는 이제 좀 그래도 들어가서 다음 일정을 위해서 쉬어야 되는데 밤 12시, 1시까지도 되려 뭐 좀 사람들 좀 모이고 많은 데가 없느냐. 지방 유세 중에도 거기를 가겠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이 이제 참 진정성 있게 느껴졌고 지금까지 그 살아온 삶 자체가 남을 속이고 그렇게 남을 괴롭히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은 살지 않았어요. 뭔 소리야? 단일화 한다고 해놓고 단일화는 속여가지고 후보된 놈이 뭐. 그걸 모르는 사람인데 단일화는 자신을 중심으로 단일화되는 거예요. 김문수 우리 당 후보가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양보할 줄 알았지만은 그게 아니거든. 자신도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그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김문수 사기는 이번에 정말 멋있게 쳤어. 사기를 멋있게 친 건가요? 멋있게 쳤으니까 다 쏘갔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부터 해가지고 쌍권인이 전부 저기 당선되면 바로 그 다음날 그 단일화 뭘로 하든 예정된 사람한테 넘겨줄 줄 알았더니 나 그렇게는 못해. 뭐 하여가지고 너도 등록해. 이 난리를 쳐가지고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앞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건 이제 법정 선거운동 기간 처절한 진정성으로 열심히 뜬 이야기를 잘 풀어나오고 있는데 그거 단일화 그 이야기 빼고는 진짜 그래도 뭐 그 이야기 빼고 크게 흠잡을 데 없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후보가 될 거라고 꿈도 못 꿨다가 느닷없이 서영교 때문에 후보까지 된 거 아니에요? 국민 앞에
100배 사죄드린다고 지금 다시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후보가 또 이러는 거야.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이 서영교 의원이다, 민주당. 그거 하나로 자기 여기까지 왔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김문수 후보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 힘에게 제가 김문수라고 하는 큰 짐을 안겨줬습니다. 미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MB하고 당내 경선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조건 박근혜였어. 그래서 내놓으러 하는 기라성 같은 지금 당내 그냥 후보감 분들도 아예 박근혜한테 도전장을 내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2년 그냥 당내 경선에 그냥 김문수 후보로 나서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갖다 독재자의 딸이라 그러고 엄청 괴롭혔죠.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짓밟으면서 나라를 구하겠다 이런 선서는 안 하시겠죠? 5.16 당시 쿠데타 세력이 당시 헌법을 짓밟은 건 사실 아니냐요. 헌법 파괴행위다. 저는 입당한 지 19년 됐습니다. 우리 박근혜 후보보다도 4년 빨리 입당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도중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탈당했다가 왔습니다. 그런 그 전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당내 경선에서 김문수를 후보로 만들어내면 쉽게 그냥 달인이 될 거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한 사람들이 바보고 잘못이죠. 당내 경선 8명 누가 돼도 치열한 경합 경선을 통해서 경쟁력이 만들어지면은 충분하게 이재명 후보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길 수도 있었어요. 있었어요는 뭐예요? 지금 아직 선거가 안 끝났는데. 아니 아직 지금 지금 이제 아니 속으로는 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가 이기는 과정을 밟지는 않았다 이게. 좀 그렇게. 사실상 지난 이 몇 년간 이 되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잘해가지고 지금 대세론을 형성하고 높은 지지율을 만든 거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국면 고비마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살려준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칼날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십시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나라 살림을 하는 이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무능, 무책임, 무대책에 무관심까지 한 점에 대해서 이제 주인들이 회초리를 들어서 혼을 내야 될 때입니다. 회초리로도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그렇지. 아니 얼마나 이재명 후보 저기 1등 공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몰라요. 남은 동안에 어디 영화 하나 더 보러 가면 아주 좋겠구만. 이준석 후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준석 후보는 선거 전략이 어땠다고 보세요? 며칠 전에 한마디 좀 불필요한 소리 때문에 그 상처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이런 곳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단일화 안 하고 완주하는 거는 난 잘했다고 봐요. 이제 보수 세력은 어차피 재편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아주 중심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지. 괜히 이번에 단일화 해봤자 어차피 이준석 표가 나뉘어지면 어차피 질 선거 끝까지 완주한 거는 상당히 잘했다고 봐요. 저는 인석 후보 정말 끝까지 잘 싸웠고, 왜 대통령 주변의 인사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도 결국은 이제 아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거 막느라고 그냥 3년 가까이 그냥 허송세월 다 보낸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준석 계획신당이 특히 TV 토론 과정에서 비록 해모 발언으로 지탄은 받지만은 이재명 후보의 그런 집안사 거기에다 자제분까지도 이 도박 사이트에서 그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그 내용 저렇게 가정 하나도 제대로 화합시키지 못하는 저는 성정이나 성품 가지고 지난 한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이 팬덤 정치, 이 진영 정치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국민들이 완전 그냥 두동강이 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통합시켜 나갈 것인가? 그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이게
이 실체적 상황을 이제 제대로 파악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이준석 기획신당 후보 아니었으면은 그게 가능했겠냐.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이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는 이 후보 단일화 그 부분은 참 아쉽고 안타까운 대목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70점밖에 못 주죠. 70점밖에 못 주신다고 해도 이재명 후보보다 많이 주셨네요. 60점. 당연하죠. 김문수가 제일 못했고 제일 못했어요? 이재명에 대한 그냥 네거티브로 그것도 또 똑같은 레퍼토리를 가지고 3번 다 하니까 그래도 좀 참신해 뵀던 건 이제 권영국.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현수막에 써 있지 않습니까?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김문수 후보께서는 토론 시간 낭비하는 우두머리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트럼프와 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트럼프에게 레드카드를 보냅니다. 좀 참신했고 좀 준다 그러면 거기 좀 점수 주고 이재명이나 이 시들은 뭐 고부고부 이렇게 봐요. 비슷비슷했고.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는 저도 개인적으로 신스틸러로 이렇게 지명하라면은 신스틸러.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진영을 떠나서 그래도 이번 대선 어쨌든 조기 대선이라서 이 선거가 기간이 되게 짧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조금 감동이었다. 김문수 당원들의 힘으로다가 후보된 거. 극적인. 제가 이제 그걸 이야기를. 남의 집안, 남의 당에 묻질러 가지고. 아니 뭐. 그걸 가지고 형님이 극적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극적이었잖아요. 그날 밤에 갑자기 또 한국수가 진짜 승복한다는데 그게 새벽 1시인가 뭐 그래. 이 대통령은요 정말 하늘이 점지해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은 보십시오. 그냥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민주당은 일극체제였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 이재명 체제를 갖다가 누가 뒤집어 엎을 민주당 내에 당내 경선 후보가 있었냐 이거. 이재명 후보는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면. 장악력이 강점이죠. 장악력의 강점, 단점은? 어쨌든 신뢰하기 어려운. 자기 말을 자꾸 뒤집어 쓰니까 여러 번. 동의하세요? 어떠세요? 생명력이죠. 어떤 경우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강인한 생명력을 저는 진짜 그 부분은 강력한 장점이에요. 강인한 생명력.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그거고요. 단점은 이번에 너무 거칠다는 거지. 거칠다. 그럼 김문수 후보는 장점이 뭘까요? 저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인내심이에요. 그럼 단점은? 어찌 보면은 자신의 그런 자신을 추종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 어떠세요, 김문수 후보? 아니 뭐 그럼에도 대통령 후보. 뭐 강점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청렴하게 청렴하다. 살아왔다는 거는 강점이죠. 근데 사람이 너무 극단으로 원래 그 운동권 할 때도 상당히 극단적인 친구였거든. 강성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원래 그렇게 이쪽에서도 강하면 또 저쪽으로도 잘 가요. 남극과 북극이 다 춥잖아. 주로 추운 데서만 놀던 친구라. 극단적이지만은 그래도 그 극한 상황에서 남을 피해를 주면서 자신이 생존하고 또 자신의 지위를 돋보기 위해 하는 그런 분을 기다리려면 당에 남아서 기다려야 자유통일이라고 왜 가게. 이 형님은 자꾸 그 자유통일당 얘기를. 자유통일당 대표를 지낸 친구가 또 요번에 입당했잖아 이제. 들어와서 인사할 때 안 일어난 거 가지고 참. 아니 맨 왼쪽도 가봤으니까 원래 시장은 맨 왼쪽이 시작했잖아요. 그렇다면 맨 왼쪽이 잘못됐으니까 맨 오른쪽도 가보고 다시 중도로 오는 거기도 거예요. 가봤는데 아니라 요 길도 아닌가 배우고 뭐 합리적 보수가 합리적 보수는 뭐 지금도 요번에 한동훈이 그렇게 요구 조건 안 들어주잖아요. 절연해라 뭐 음모론 저거 해라. 지금 오물오물 하고 있잖아요. 대충. 이제 그만 마칩시다 이제. 좀만 조금 남았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장단점도 한번 해야죠. 그럼. 자, 이준석 후보의 장점, 단점. 여기까지 버틴 거는 잘한 건데 완주하고 제3정당 후보로서. 앞으로 근데 또 그 마지막에 저답지 않게 남의 후보 자식 문제 그런 걸 가지고 좀 한 거는 좀 실망스럽고 그래요. 어떠세요? 저는 이준석 후보는 이제 이 창의적 이 순발력
이거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죠. 낡은 부패 정치의 그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네. 희망이 있어요. 제가 그 이제 이준석 그 아직 젊은 친구고 네. 앞으로가 있으니까 한마디 내가 좀 충고를 한다고 그러면 네. 이 당이라고 하는 게 무리당자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지을 수 있어야 돼 사람이. 예? 한때 그렇게 사이가 나빴다 요새 좀 좋아진 안철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떴을 때 네. 갔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그래서 난 저 친구는 여기 빨리 정치를 그만하는 게 좋겠다. 그 잘못된 동네에 와서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기여할 게 많은데 네. 처음에 멘토라고 왔던 사람들 다 떠나갔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 네. 근데 이준석도 자기 당의 대표 또 그 배지 버리고 또 거기 개혁신당 그 조그만 군소정당이 지금의 선거제도화에서 얻어먹을 것도 없는데도 왔던 사람들이 네. 가는데 거기다 대고 고춧가루를 자꾸 끼얹더라고 요번에. 네. 집이 불타고 있는데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치입니까? 개혁신당 탈당했습니다. 탈당한 이유는 정당으로 보기 조금 어렵지 않나. 개혁신당은 거의 당 운영하는 모습이 팬클럽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라도 자기가 그 뭘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모여야 돼. 자꾸 떠나가는 거. 그 저런 거 가지고는 앞으로 뭔 일을 도모 못 한다는. 그래서 젊은 청춘은 많은 시행착오와 오리 속에서 또 이색을 또 배우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네. 그래서 기성 정치가 그런 부분을 좀 안아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분은 어쨌든 역대 대통령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도 많이 경험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직접 모시기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대선에 나온 후보들이 이 대통령과 좀 비슷하다.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많이 닮은 부분. 어떤 점에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당내 이제 뭐 소장 계획파들이 민본 20일 이런 그 소장 네네. 계획파 완전 그때는 소장파였잖아요. 네. 민본 21일. 그 소장 계획파 의원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또 당 그 지도부를 통해서 좀 압박하는 행위라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당내 경선을 그 겪는 과정과 네. 또 한덕수 또 후보와의 최종 마지막 그 단일화 과정에 그 엄청난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네. 아주 고도의 절제된 그 인내심을 가진다. 저래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어쨌든 앞선 이제 8명의 대통령을 6공화국 들어서 배출했는데 앞선 4대통령과 그 이명박 대통령 이후의 4대통령 하고는 이렇게 좀 선을 그어야 된다고 보는 다른데 네. 어쨌든 노태우 대통령은 여소야 아들 맞아가지고 그 2년간은 국회가 거의 만장일치였어요. 야삼당 일로 상김 시대에 처음부터 타협을 통해서 국회 그때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 제가 그때도 방송에서 노태우 정부 전반기 2년을 좀 배워라. 배워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 제가 그때도 방송에서 노태우 정부 전반기 2년을 좀 배워라. 배워라. 전 노태우 정부를 좀 그 공부를 좀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여소야대였잖아요. 그렇죠. 밤낮 어떻게 하면 야당의 협조를 얻을까 해서 뭐 비선으로도 사람을 넣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년간 여소야대 전국에서 거의 중요한 정책들 거의 만장일치로 처리가 되잖아요. 저는 그 뭐 이러고 저러고 그 군사 정부에서 민간 정부로 넘어오는 가교 역할은 난 노태우 대통령이 잘했다고 봐요.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취임하고 100일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천착해서 집중해라. 뭐 이런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느? 저는 뭐 딴 거 없어요. 선거제도 개헌하고 개헌하고 이걸 같이 시종일관 선거제도와 개헌. 그래야 이제 이 나라 희망이 보인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해결이 되면 경제도 다 해결이 안정이 된다. 자, 김성태 대표님은? 저는 첫째도 이제 국민 통합이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누가 되더라. 탕평 인사 쓰고
그리고 이제 정치 보복하지 않으면서 지금 윤태 총장님 말씀대로 이제 국민적 합의에 의한 이 권력 구조 개편이 이루어지는 그런 개헌 절차 네. 그렇게 해서 또 더 나은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국정 운영. 자, 이런 문제의 키를 이제 어쨌든 쥐고 있을 분은 새 대통령인데 각 후보의 득표율에 대해서 조금 전망을 해볼게요. 49대 44 정도. 49대 44.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45대 45, 15 이런 정도 보여요. 45대 45, 15. 45대 45대 15면 105가 되는데 이게 마음에 오는 소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엉터리 같은 소리라는 거. 45, 45, 15가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형님 이런 거예요. 45, 아니, 45, 45대 45가 되는 거예요. 35대 15로 한다는 게 이게 잘못 나와. 그렇지 않아요. 살짝 넘어가 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대통령 되실 분한테 당부 한마디씩만 하고 끝낼게요. 자, 선거제도하고 개헌해라. 아. 세금제도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네. 네. 자, 절제되지 않는 이 권력은 네.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불행하다. 그러니까 이 국민이 부여한 이 권력의 그 엄중함, 그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한시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절대 절제된 권력을 사용해달라. 절제된 권력을 사용해라. 오늘 날도 더운데 이렇게 긴 시간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아니 뭐 땡볕에 앉혀놓고 이게 뭐 진짜. 내일 저희 MBN 선거 방송에서도 예, 그 의미 있는 분석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 MBN 시청률 예측 희망을 담으셔도 돼요. 아마 그래도 MBN 시청률이 합설이 안에 들어가지 않겠냐. 그 개표 방송에 참여하는 그런 선수들이 대단해요. 옆에 계신 윤태 총장님은 뭐 그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빨리 끝내시지. 그 무슨 말 같지 않은 질문인 걸.